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인아입니다. 2009년 마지막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평상시대로 오픈해서 클로징을 했습니다. 글쎄요, 독한 건지 프로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우는 1% 이상 밀리면서 1428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 회복세가 점점 짙어지는 것이 연준의 유동성 회수 정책을 더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해를 넘기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일부분 좀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 후반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약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올해 장을 다시금 전망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교보증권 상암지점 김현석 대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표의 일단 하락 수정 발표와 더불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한 이후에 새해를 맞이하자는 매도 심리가 더불어 작용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14% 하락한 1428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 하락한 1115포인트를, 나스닥 지수는 1.14% 하락한 2269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향후에 백악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더 느슨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와 더불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자는 심리가 같이 작용하면서 증시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주지수가 한 해 동안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쨌거나 끝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뉴욕 증시였었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 PM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것이 하향 조정되자 거기에 따른 불안 심리도 분명 약세 장으로 마감한 데 있었을 법한데요. 실업 지표는 좋았다라는 점 일단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상치는 한 3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했었는데 2만 명 이상이나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의 숫자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조기 경기 부양책 철수론이 설득력을 훨씬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의 숫자는 43만 2천 명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46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수도 예상치인 510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498만 명으로 나타나서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경기 회복의 신호를 고용시장 개선에서 찾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결과가 백악관의 양적 완화 기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고용시장 개선을 비롯한 진정한 경기 회복이 이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2009년 마지막 경제 지표였던 주간 실업수당은 일단 피날레를 좀 멋지게 장식해준 데 일조를 한 듯 보입니다. 일단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포함해서 한 해 동안은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최저점 1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3대 주요 지수들이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는 6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의 경우에는 평균 한 20% 내외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뒷심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이제 올해 2010년 뉴욕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신 있게 전망하는 전문가는 현재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주택 시장과 고용, 소비,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꾸준하게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다시금 하락세로 보일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더블 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이런 경기 회복의 어려운 요인들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최대의 상승 국면은 지나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09년 하반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단순한 기업의 그 비용 절감보다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순이익의 그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더불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가 지속되면서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감도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취약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오히려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요인으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그 의미 있는 변화로는 주택 관련 지표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하우징 인덱스의 변화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4개월간의 횡보폭이 점차 줄어드는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꾸준하게 그 수렴형 패턴에서 그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결국 위로 방향을 잡고 상승 돌파하는 그런 중요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2007년 중반 이후에 꾸준하게 추세 저항선으로 작용해오던 추세대를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차후에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주택 경기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 슐러 지수 역시 전월 대비 하락률이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S&P 500 지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다우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다우 지수보다는 S&P 500 지수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시는 것이 상당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HTS를 살펴보시면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지난 각종 선물 옵션 만기일에 기해서 근래에 보기 힘든 대량 거래량을 터뜨려 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증시 행보가 아래로 방향을 잡았더라면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대량 거래를 발생시켰던 시점보다 윗방향으로 움직임을 잡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 역시 지난 2009년 2월 이후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파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파동 지점이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200에서 1230포인트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구간이 온다면은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지난 2007년 중반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지만은 일단 지지선으로 작용해왔던 20포인트대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다면은 상당히 이 부분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 부분인데요.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차 반등 목표치는 79에서 81포인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하여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와 같이 급격한 가치의 상승은 S&P 500 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추가적으로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향후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 가격 동향입니다. 현재 지난 12월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1차적인 반등 라인은 1050에서 1060달러로 보이고 약간 오버해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주봉상의 지지선인 1000달러대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 상승이 향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새로운 파동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금 가격은 다시금 하락 3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 상품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서 과도한 투자는 좀 삼가하십사 하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금 가격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간밤에 31일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양대 또 경기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는 축이라 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둘 다 지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연준으로부터 유동성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금 자극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덧붙여서 이제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우려도 내년 뉴욕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는 전부 다 I 공포,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지금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기대 인플레가 정말 진짜 인플레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용 문제가 결국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 걱정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내년 전망도 조금 더 금리 쪽 얘기부터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인플레 부분이 향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인플레를 야기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이겠죠. 그래서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임을 결정한 요인들, 그러니까 중요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야 할 요인들을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를 야기시켰던 유동성 문제입니다. 주가가 올해 주가를 상승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의 힘에서 상승을 시켰는데요. 미국은 지난 경제 위기 이후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고,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벌써부터 과잉 유동성 환수 등과 같은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퇴장했던 통화가 시중으로 방출되어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다행히 한동안 얼어붙기만 했던 대내외 자금 시장이 내년을 앞두고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더라도 대외 경제 활력 지표인 통화 유통 속도가 올 1분기에는 0.68포인트에서부터 최근 3분기에는 0.71포인트까지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분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 변화는 관찰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 요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주체의 주도 부분인데요. 글로벌 위기 이후로 정부가 주도해온 경기가 내년에는 민간 부분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경기가 민간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용의 안정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거시경제에서 말하는 국내 총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번 미국 고용 보고서의 발표에 전 세계 증시가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민간 부문이 주도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시 랠리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텐데,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도 향후에 주식 투자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세 가지 부분을 올해 경제지표의 중요한 공부하는 방향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랠리를 이끌어온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은 언제쯤 될 것인가가 뉴욕 증시 올해 향배를 좀 쥐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에는 고용 지표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새해 첫 주에 뉴욕 증시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이죠. 이제 12월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촉각에 곤두세워질 것 같아요. 일정 한번 챙겨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 주 뉴욕 증시 분위기는 고용 지표에 의해서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용 현황은 미국 경제 성장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해 투자자들이 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8일 발표되는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8,000명, 블룸버그는 1,000명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7년 12월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감소 규모는 작년 1월 74만 1,000명을 정점으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작년 11월 10%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고는 줄었지만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그동안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버냉키 FRB 의장이 3일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회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들어 상당 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식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경기 관련 지표로는 공급자 관리협회가 4일과 6일에 발표하는 12월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지수를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도 50%를 웃돌 전망인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가 웃도면은 경기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4일에 발표되는 11월 건설 지출은 전월비 0.5에서 0.6%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5일에 발표되는 11월 잠정주택 판매는 전월비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오는 3일 밤에 올해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전미 경제학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서 여러 가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가 아주 커다란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국의 금리를 언제쯤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쐐기를 박는 듯한 발언을 몇 번 재차했기 때문에 FRB 의장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싶겠지만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면을 보인 것이 과거 FRB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경제 지표의 개선세들이 보인다면은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FRB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갖다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늦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또 긍정적이면은 조기금리 인상설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알아보죠. 유럽 쪽은 뉴욕과는 달리 2009년을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은 휴장을 했고요. 대부분이 소폭 상승을 해서 조기 폐장하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0.3% 상승한 5,412포인트를, 프랑스 같은 경우는 0.02% 상승한 3,93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조기 폐장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특별하게 각국 유럽 증시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조기 폐장한 곳도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일부 독일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폐장하기도 했었지만 열린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한 해 동안 20% 또 내외 정도로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품 쪽도 또 짚어봐야겠죠. 달러 약세 때문에 유가 그리고 금값 모두 오르면서 끝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0.1% 상승한 79.36달러로 마감했고요. 금 같은 경우도 0.3% 상승하여서 1,09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0.06% 약보합으로 77.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상승과 반복을 소폭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금 하락 추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금 상품 펀드 투자에는 좀 더 자제를 보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들어 금은 지금 9년 연속 연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금 가격은 달러와 또 연동해서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유가는 올 들어서 78%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유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고 앞으로 2010년에 유가의 어떤 그 가격 변수 자체가 우리 증시에 큰 어떤 영향력을 또 발휘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일단은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유가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작년 2009년도에 정부가 주도해온 각국 정부가 주도해온 그런 경제 발전 정책 부분들이 2010년도에 민간 부분으로 이어진다면은 가장 먼저 유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주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상품 시장에 있어서 유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한머니들 그리고 투기 자금들 이러한 그런 단기 자금들조차 유가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오버슈팅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중 10년 내 최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유가가 지난 한 해를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올 한 해 100달러까지 일단 한번 전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 정리는요. 교보증권 상암지점 김현석 대리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9년 마지막 거래일 유럽은 올랐지만 뉴욕은 조금 씁쓸하게 1% 정도 다우가 내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우리 증시는 그런대로 마지막 피날레를 괜찮게 장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은데 일단 2010년 첫 거래일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으로 가죠.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2010년 오늘 첫 거래일인데 마지막 거래일처럼 오늘도 괜찮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마지막 거래일 윈도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 후반에 나타난 이 기관들 쪽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윈도 드레싱이라는 이제 기술적인 하나의 흐름, 이러한 흐름을 제외한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윈도 드레싱 제외하면은 특별한 수급 주체의 매수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파생,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선물 옵션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이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력, 그리고 연초 효과라는 이제 하나의 기대 심리, 이러한 부분이 좀 상충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특별하게 순매수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하나의
하나의 상승 논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익 실현 내지는 저점 매수를 통해서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관들 쪽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관들 쪽에서도 마땅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펼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기적인 하나의 기술적인 프로그램 순매수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로는 이제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제 저번 주의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눌림목 조정 내지는 횡보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선물 쪽 움직임을 조금 잘 봐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횡보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뭐 1월입니다. 지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슬슬 나타나게 될 텐데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 관련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윈도 드레싱이 나타나는 저번 연도, 2009년 말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철강과 일부 금융업종으로의 순매수는 확대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의 실적 관련한 이러한 전기전자 쪽 그리고 운수장비 철강 쪽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형 종목 쪽으로의 포커스 맞추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고요. 지수를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크게 봐서는 1월 효과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특히 이제 3분기 때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환율 효과로 인한 반감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환율도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4분기 때 환율이 그런대로 좋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핵심 종목들, 업종들 중심으로의 여전히 상승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만큼 오늘 지지부진한 장세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이 전기전자, 그다음에 이제 철강과 운수장비 쪽의 핵심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연초 효과입니다. 연초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강화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제 2010년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이제 선정되는 하나의 테마들, 그러한 테마들에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되는 테마, 이러한 부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중대형주 이상의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좋았던 중대형주들, 특별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IT라든가 일부 자동차 그리고 철강 종목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이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종목, 이 종목은 꼭 보자 하신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한화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말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차트가 깔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재료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트렌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국면이 이제 현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삼성생명 상장과 더불어서 대한생명 상장, 이러한 부분이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기관들조차도 어느 정도 순매수하려는 그러한 수급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7,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가담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충분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내년 6월달 삼성생명 상장하고 하나의 그 생모사 상장 모멘텀이 이슈화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 본다 이러면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 무너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4,000원 정도 부분에서는 현금화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어떤 차트 흐름상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한화 종목 차트까지 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해서 오늘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력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인 금호 P&B 화학을 매각하고 금호 석유화학의 열병합 발전소 또 금호 타이어의 일부 공장을 처분합니다. 약 7,2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금호의 자구책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산업은행도 본격적인 대우건설 인수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포스코, 동국제강 등의 대기업을 전략적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로써 1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한은이 빠르면 1분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달과 다음 달에 유례없는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인데요. 희망근로 등 정부 지원 일자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졸업생들마저 나오게 되면서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첫 10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유전자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2020년 구상도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말이죠. 법원이 통신료 담합과 관련된 첫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교복 담합 사건 이후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인데요. 판결 내용 그리고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해 첫 소식인데 첫 소식으로 금호 관련 소식부터 한번 보죠. 금호그룹 내에서 금호 산업 그리고 타이어를 워크아웃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가운데 지금 7천억 원가량의 유동성 확보 방안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금호그룹이 그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새 금호그룹이 산업계 핫 뉴스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금호그룹이 그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이제 채권당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 협의한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방안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금호그룹 약 그 7천억 원의 유동성을 그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사실 그 7천억 원의 돈이 뭐 금호그룹을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회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발판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동성 확보 방안을 보면요. 그 금호 석유화학과 금호 타이어의 그 부동산이나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네. 그 금호 석유화학의 경우 그 열병합 발전소를 그 세일앤 리스백으로 매각을 해서 한 1,200억 원가량 마련하고요. 네. 또 금호 석유화학의 그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한 1,160억 원가량을 마련한다는 게 있거든요. 또 아울러 그 금호 타이어의 경우 이제 홍콩 법인 매각을 통해서 한 1,500억 가량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한 7천억 원가량의 그 추가 유동성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금호그룹 이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그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그 방안도 계속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요. 제값에 그렇죠. 팔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유동성 확보 방안이 마음대로 잘 실행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그룹 사태 또 다른 축에 있는 대우건설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PF를 통해서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네. 문제는 그 산업은행 PF의 그 어떤 전략적 투자자로 누가 참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단은 그 전략적 투자자 경우는 대우건설이 정상화되면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산업은행은 이달 중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그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발송하는 계획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게 포스코하고 동국제강인데요. 사실 그 정부나 산업은행 스트레스는 포스코 쪽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 포스코가 그 정부나 그 산업은행의 그 콜에 응답하느냐, 네.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포스코가 사실상 국영기업이고 또 현금 보유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M&A 할 때마다 이름이 좀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금호그룹 워크아웃 일정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아마 올 1월부터 2월간 한 달여가 주요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아니냐 그게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금호그룹 워크아웃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오는 우선 6일 채권단 워크아웃 첫 회의가 개최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채권당 등을 상대로 워크아웃 동의를 이제 묻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워크아웃 동의가 완료되면은 7일부터 2월 말까지 한 6, 8주간의 현장 실사하고 재무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현장하고 재무 실사를 통해서 유동성 워크아웃 방안이 최종 마련될 예정인데요. 워크아웃에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추가 유동성 방안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많이 이제 관심이 이제 금호그룹 총세 사제 출연 규모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그룹 총세 사제 출연 규모를 놓고 채권단원 금호그룹이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워크아웃 계획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제 출연 규모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워크아웃이 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 갑자기 불거진 또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연초부터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어떤 하디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경기 회복에다 추구 전략 시행 등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느냐 그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연초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가계부채가 약 700조 원 가량인데요. 이 중 70%가 주택담보대출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평균 한 0.1% 오르면은 한 4,900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국민은행은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인상한 4.82에서 6.12%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국민은행도 최저금리 기준을 이게 국민은행 금리는 이제 1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금리를 올렸는데요. 신한은행은 이번 주 금리를 연 4.86에서 한 6.06%로 올렸고요. 우리은행도 5.46에서 6.48%로 올렸거든요. 네. 또 이 밖에 다른 은행도 여러 가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처럼 금리를 올린 것은 지적하신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라든지 CD 금리 상승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여기다 무엇보다 이게 가상금리가 있는데요. 가상금리를 금융위 때 많이 높여놨는데 그걸 낮춰야 되는데 그걸 낮추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금융권에 다소 좀 편법적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대출금리 인상에다가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조만간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마저 이제 덧붙여지게 되면은 가계 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이죠. 8일 한은이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에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8일 열리는 금통위회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적으로 좀 유력시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만약에 한은이 8일 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요. 11개월째 금리가 동결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고요. 하지만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1월은 아니더라도 1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월 아니더라도 2월이나 3월 중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중이라면은 이번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시사가 될 것도 같네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못지않게 경제 이슈 중에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일 텐데요. 올 1, 2월 그러니까 본격적인 졸업 시즌에 고용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해 첫 공식 업무가 성남 인력시장 방문인데요. 예. 이로미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의미인데요. 1월에 고용 한파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월에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가 잠깐 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백이 좀 발생하게 되고요. 또 1월은 또 졸업시이지 않습니까? 네네. 졸업시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그 1, 2월의 경우 예년보다도 더 큰 그 취업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고용 한파가 1, 2월에 이제 1, 2월에 끝이느냐 아니면은 네. 그 계속되느냐인데요. 그렇죠. 그 민간 부분에서 그 채용 시장 문을 얼마나 열었느냐에 또 달릴 것 같은데요. 만약 그 민간 부분에서 그 채용 시장 문을 뭐 조기 확대하게 된다면은 1, 2월 고용 한파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만요. 그 민간 부분에서 그 고용 시장 문을 그 열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 한파가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요. 외신에서 향후 10년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분석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0년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그 영국 일간지 그 텔레그래프가 그 향후 10년 뒤, 그러니까 그 2020년의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뭐 여러 분야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주요 분야를 보면요, 그 의학, 인터넷, 예술, 영화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의학 분야에서는 그 유전자 치료가 상용화되면서요, 그 유전자 치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또 그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그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 대기업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제 대기업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 예술은 뭐 그 전달 경로가 인터넷 등으로 바뀔 뿐이지 지금 같은 비슷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또 영화에서는 아마도 그 3D 영화가 그 전성시대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뭐 아바타 같은 영화가 네. 굉장히 많아지겠다 하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법원 판결도 좀 잠깐 들여다보죠. 법원이 통신료 가격 담합에 관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기업이 가격 담합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뭐 소를 제기를 하고 또 법원이 피해 보상 판결까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원이 그 KT하고 하나로텔레콤 그 통신료 담합에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한테 그 피해 배상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 지적하신 대로 뭐 그 선진국에서는 그 소비자 피해 보상이 그 당연시 돼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난 2007년 그 교복 담합에 의한 두 번째 판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제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은 그 정부 벌금 외에도요. 그 소비자들의 그 피해 보상도 그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정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9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1% 정도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랠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실업 지표가 좋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연말을 맞아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갑자기 부진해진 뉴욕 증시가 새해에 들어서 다시금 기지개를 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대조적으로 유럽은 상승세로 끝이 났고요. 우리 증시도 아주 좋게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글로벌 증시가 올 한 해 선전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